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9강체인데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그리고 판례 등에 해당하는 거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84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29강이 되겠네요. 제 29강 페이지는 84쪽인가요? 84쪽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지겨웠죠 여러분 그동안? 기타 사항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10번 기타 사항인데 처음에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주택의 명의신탁자,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여러분 요 명의신탁자라는 게 누굴까요? 실권리자를 말합니다. 실권리자, 진짜 주인, 실권리자. 그러면 명의신탁자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명의수탁자입니다. 이 명의수탁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는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실권리자인데 A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B 앞으로 등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명의수탁자는 등기한 자, 등기 등록한 자, 등기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뭐야? 실소유자, 실권리자. 명의신탁자는 실권리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등기한 사람, 등기 소유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등기부를 보면은 누구 겁니까? B 앞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는 실제 소유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A라는 거지요. 바로 A가 명의신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B한테 뭐 했어요? 명의신탁했네요. 이건 법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은요 요즘 부동산 그 투기로 봐가지고 이거 불이익이 많아요. 법률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이라고 하죠. 여기 실명법. 이 실명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는 1995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이 실명법을 만들었죠. 실명제. 그래서 현재는 말이죠. 이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했다, 걸렸다. 그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실권리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3자 앞으로 등기된 거지요. 이때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해야 되는지요. 여러분 임대인이 소유자, 실제 소유자면 뭐 더 할 게 말할 거 없겠죠.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이 소유자는요 공부상에도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공부상에는 제3자 앞으로 등기됐다는 거지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꼭 반드시 임대인이면서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만이 효력이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명의신탁자는 실권리자, 명의수탁자는 등기한 소유자. 그러면 실권리자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소유자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실권리자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실소유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 이상 이 사람이 임대할 권한을 가졌다는 거죠. 얘한테. 그래서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자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이 등기한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차인은 등기한 자, 명의 신탁자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명의 수탁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부동산이 많고 이 사람은 부동산이 없으니까 한 세대가 1주택을 2년 갖고 있다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주택자야. 야, 너 거기서 2년 동안 살고 말이야. 팔면 세금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명의신탁하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인데 작년 한 해도 이거 실명제 위반 걸린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하죠. 자, 85쪽입니다.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갑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병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공유라고 하죠. 공동소유하는 공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을병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임대차 계약을 누가 맺었느냐? 갑과 을 두 사람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효력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효력이 있는가? 이렇게 갑과 을 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두 사람하고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효력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265조에서는 공유물에 대한 관리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존은 각자가 하는 거지만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 관리를 한다는 건 뭐냐? 임대차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과 을은 합쳐보세요. 3분의 2니까 과반수가 넘잖아요.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제3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이 있다는 거죠. 겁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거지요. 저는 이제 이 두 사람만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이럴 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갑을병 3인이 3분의 1씩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과 을 두 사람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해야만이 유효한다고 하여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가 병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265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뭘로?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한다.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갑과 을 3분의 2를 맺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대행위는 이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죠? 관리해라고 하는 것은 임대행위를 말합니다. 관리행위. 그래서 거기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기와의 경우 3분의 2 공유 지분을 보유한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이 임대인에게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병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하고만 맺었어도 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법 265조 나중에 민법 261조부터 270조까지 공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민법 265조에 뭐가 나왔습니까?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입니다. 관리는 임대차 같은 그런 계약 같은 거는 겁니다. 거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후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각각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효력이 있는 거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이 이제 전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 임대인이 있었고 여기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인 또 임차인하고 또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이때 얘를 뭐라고 한다? 전대인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인하고 전체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한테? 전대인에게만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거부할 수 있는지요? 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왜?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차인은 누구한테만? 전대인한테만 임대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인은 누구에게만? 임대인 자신에게는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전차인은 누구에게만? 전대인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배우셨죠?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전대인하고 전체인하고. 그랬을 때 이때 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최우선 변제를.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전대인이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86조를 보시죠.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대지에만. 그 후에 그 지상에 신축전 주택을 임차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이런 대지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 집주인이 여기다 집을 졌어요. 건물을 졌다고요. 건물을 졌어요. 응? 신축주택.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주택이 신축되었다. 그런데 여기 신축주택에 이제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의무경매를 신청할 때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 설정됐으니까 토지만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주택까지 일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경매.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대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걸 낙찰받았다. 매수인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 신축주택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차인은 매수인이 보증금을 내주기 전까지는 이 주택에서 뭐 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보증금을 내줄 때까지 집을 인도하지 않고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 임차인은 대지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이 신축됐는데 이 신축주택에 대한 임차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최우선 변제 안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는 안 되고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은 매수인한테 보증금 돌려받고 집을 인도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때 이 사람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때 페이지 189쪽에 보게 되면 넘겨보실까요? 189쪽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일괄 매각 신청입니다. 일괄 매각, 일괄 경매 또는 일괄 매각 신청. 일괄 매각 신청. 189쪽 나와 있죠? 사건 번호 쓰시고 채권자, 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매각 목적 부동산 등은 모두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지금 집주인, 근저당 설정은 땅에만 되어 있잖아요. 토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토지 위의 신축주택까지도 같이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효용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분할 매각됨으로써 장차 복잡한 법률 관계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괄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부동산 일괄 매각을 신청한다는 것 참고로 18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86쪽에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죠. 거기 그 판례가 쭉 나와 있는데 위에서
민법 365조 위에 있는 내용 볼까요? 이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에 건물의 이 임차인, 소액 임차인에게는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 임차인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민법 365조 거기 나왔죠.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여러분 저당지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입니다. 이게 민법 몇 조에 나와 있어요? 365조. 저당지상, 이 대지에 대해서 저당이 설정됐는데 건물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주택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자, 365장 볼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자는 은행인데 근저당 설정자는 그 대지 소유자입니다.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을 받으면 비워주면 되는 거고, 보증금 안 주면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대법원 판례 심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를 계약할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반인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유의사항은 반드시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주택이 시세가 현재 얼마고 그 소유자가 얼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또 신용카드 대금 못 갚아서 가압류 대금이 얼마 있는가, 또 세금 못 내서 압류가 얼마가 있는가, 또 가등기라든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가처분이 있는가 없는가,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네가 소유하고 있는, 나중에 공부하겠는데요,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지도 말고 증여하지도 말고 교환하지도 말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기부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요. 자, 어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등기부는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구가 살아요. 근데 방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임차인들이 얼마의 보증금이 있고 전세인가 월세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방앗간 들어갔는데 여러분 임차인 중에서 최후순위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 집이 경매가 나왔다면 선순위 임차인들 순서대로 다 받고 나중에 마지막에 들어간 임차인은 막차 탄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하자가 없더라도 임차인들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집주인이 한 명인데 여러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여러 사람이 산단 말이죠. 그때 내가 방 하나 임대차 계약할 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보증금이 얼마인가 이것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일날 잔금 주고 전입신고하고 바로 뭐 해야 돼요? 확정일자도 받아야 돼야 여러분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87쪽에 보시게 되면 임차인의 인도명령입니다. 자, 여러분이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매각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 등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잔금 내면은 소유권 취득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등기하는 것도 여러분 촉탁 등기 있잖아요. 법원에서 낙찰받고 잔금 치르고 등기 치는 것까지 다 강의할 겁니다. 정말 배워두시면 여러분 정말로 유익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재테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텐데 계속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일반 부동산은요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뭐 이런 거면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대금만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다가 촉탁 등기를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촉탁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자마자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낙찰받은 그 집에서 소유자나 또는 채무자나 또는 임차인들을 명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뭐 찾아가서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은 매수인인데 언제까지 집을 비울 수 있는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낙찰받고요. 인도명령 신청하세요. 인도명령. 인도. 그러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는 매각 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문이 날아갑니다. 집 비워라! 결정문이 옵니다. 만약에 집을 비우지 않는다. 그 결정문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나도 분리 서로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인도명령 결정문 하는데 여러분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직접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민사신청과 집행과에 가서 인도명령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인도명령 서식이 나옵니다. 인도명령 서식이 198쪽에 나옵니다. 198쪽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낙찰자 하는 겁니다. 거기 사건번호 쓰시고 매수인. 그리고 임차인이 누구냐? 피신청인입니다. 내가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인. 피신청인은 집을 비울 사람 누굽니까? 임차인. 이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몇 년 며칠 날짜에 매각대금을 완납 후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에게 별지 매수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능하고 있으므로 기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임차인이 점유를 풀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그 임차인에게,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데요. 집행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형식상으로 인도명령 신청해서 결정문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안 해도 임차인은 배당금 받으려면은 매수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또 이렇게 부득불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명령 6개월 이내 한다는 것. 바로 민사집행법 몇 조에 나왔어요? 136조에 나와 있습니다. 87조 보세요.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 같은 건 안 되죠.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 88쪽에 보시게 되면 임대보증금의 감액 청구가 있습니다. 감액 청구. 여러분, 내가 보증금을 넣는데 집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죠? 또 그 밖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집값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당연히 보증금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값이 상승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행령 8조에 보시게, 아니 7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에 보시게 되면 차임, 월세에 대한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증가하고 감소시키는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는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러분, 2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5%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증액 청구는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하고 또 6개월 만에 증액을 못한다는 거예요. 1년 이내는 증액을 하지 못한다. 1년 있다가 증액했는데 1년 이내는 이런 증액을 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이 감액 청구, 경제사정에 의해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보증금 감액 청구까지도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판례, 많은 판례를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주택을 경매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응찰하고 매수인이 되어야만이 불이익이 없고 여러분 재산을 보호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재테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공유, 주택을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공유 관계에 대한 것을 민법적으로 분석하고 그 법리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